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3년 넘게 더 춥게 살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괜찮습니다. 이제 국회에 있을 때는 많이 먹고 또 많이 일하는데 너무 시달렸는데 지금은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크지만 운동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서 운동도 좀 하고 헬스도 좀 하고 또 남은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전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캐톨릭 국회 회장도 했어요. 300명 중에 80명이 우리 캐톨릭 국회의원이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 하다가 이 일이 터져서 내가 진짜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캐톨릭의 우리 신자 회장을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돈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이게 정말 그거는 회장으로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친놈이야 정신병자 아니면 이중 플레이 한 거 아니에요? 그 두 얼굴 가진 사람이어서 또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하여튼 이 사건 이후에는 하여튼 그래서 기도도 아침 저녁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또 몸은 그때보다도 나쁘지 않고 대신 이제 기도 열심히 하니까 뭐 간절하면 구제해 주신다는 그 성경 말씀처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머리도 그때는 요새 이제 머리 염색을 했는데요. 그때는 머리 그냥 하얗게 그래서 내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기소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정치검찰에 맞서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고 버텨내겠다. 네. 하여튼 그런 결연한 의지 이런 꼴로 해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냥 허옇게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재판이 먼저 8월 13일이었어요. 재판 선고 날짜가. 그러니까 여름이었는데 지금 선고는 11월 26일 날 겨울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이 연기됐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재판관이 연기됐고 1번은 공동 피고인이 그 돈을 줬다고 하는 공동 피고인이 안 나와서 피고인이 없으면 선고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병합 사건이었거든요. 그래갖고 4번이 연기되니까 진짜 이게 5만 가지 정말 5만 가지 불안이 다 불안한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막 드는 건데 그래서 이러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인 사건 이런 것도 걸려들면 그냥 악소리도 못 하고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그래도 기자 21년 하면서 매일경제신문 기자, MBC 기자 19년 포함해서 21년 또 MBC 노조위원장 하면서 그래도 정치인 4번 국회의원 하면서 내가 그래도 나는 진실되게 의롭게 그리고 남한테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하늘이 날 저버리실까 날 외면하실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여튼 이 사건을 했는데 그래도 하늘이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처음에는 선고 날 때 그때 처음에 떠오른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날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냥 할 때는 그냥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4번이나 연기되니까 일단은 변호사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변호사가 불안하면 나는 100번 더 불안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처음엔 자신 있다고 해서 위법 수입 증거 있기 때문에 이건 빼박으로 이긴다고 그러더니 4번 연기되니까 나중에는 저 사람 도대체 확증 평양인지 아니면 결정장애인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4번이나 가냐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하니까 나도 더 불안해졌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서 그때는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초조하거나 불안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때는 딱 떠오른 게 하여튼 내가 그래도 하늘에 배반당하지 않았구나, 외면당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 오늘 사무실에 오면서 딱 마주친 게 예. 성모상이 있어서 역시 신앙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신앙 있으세요? 저는 뭐 기독교 그래요? 신교 신앙이 좀 남다른 신실한 신앙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나이롱 신자는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뭐 국회에서 회장까지 하셨다니까 나이롱 신자는 아니고 하여튼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고 이제 그런 이제 저거였으니까 그래도 벌써 캐톨릭 그 본부에서도 이 사람 이름만 건 나이롱 신자인지 신심이 있는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거였죠. 역시 신실한 마음이 계시니까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잘 하여튼 극복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명예 실추된 거를 진짜 확인 사살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뭐 1차에서 안 되면 2차 또 항소심 또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되는 건 그건 이재명 대통령 같은 대표 같은 특별한 10만 불, 20만 분의 1의 확률이고 보통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보통 1심에서 저도 2심에서 못 잡는 건데 근데 하여튼 잘 저기서 1심에서 해서 무죄 선고가 나서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이제 무죄를 이제 본인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이거는 뭐 이제 나는 억울한 입장에 있다라는 걸 굉장히 호소해 오셨고 근데 이번 좀 1심에서 이렇게 승소하셨는데 그 검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혐의를 받으면 이제 양쪽인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고 받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공소장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기소를 하고서는 나보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인정하라고 그러는 거고 인정 못하면 아니란 증거를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란 증거? 근데 아니 범죄 혐의를 혐의를 밝히는 거는 입증 책임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있는 건 나보고 인정하든지 아닌 증거를 대든지 아니란 증거를 대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 황당한데 하여튼 처음부터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처음에 집이랑 이제 사무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일 내가 이제 문제라고 있던 거는 압수수색을 들어와서 저는 그때 이제 집에 없었는데 들어와서는 집에 이제 장롱에 이제 뭐 부의금 등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서는 원체는 압수수색 영장에도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어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갖고서는 그 봉투째 든 부의금이죠. 그냥 봉투에 들어있던 부의금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의금채 돈이 봉투에 들어있는 건데 그걸 다 이렇게 빼서 이렇게 그랬군요. 뭉칠 사진에 보면 이게 쌓여있던 그게 쌓여놓은 거예요. 옆에 봉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 뭉치를 만들어서 집에서 돈 뭉치 나왔다. 이렇게나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돈 뭉치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도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근데 벌써 이제 사실상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돼서 그때는 벌써 나는 범법자 거의 된 거죠. 뭐 나 찍힌 거고. 이제 그런데 이거는 너무 부당한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준한 걸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무효 판결이 내려져서 중간쯤에 이제 그거는 혐의와는 무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증거 조작을 해갖고 범법자를 몰아가는 거가 내가 처음에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라는구나. 이거 사람 진짜 잡는 수사구나. 때려잡는 이제 그런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저거죠. 뭐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죠. 그도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현장에서 났다.
이제 근데 돈봉투 부속 소리라는 게 무슨 돈 세는 소리도 아니고 돈봉투 부속 소리가 그 어떤 걸 돈봉투 부속 소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건 황당무계한 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인데 근데 들리기에는 또 굉장히 섹시하게 들리잖아요. 그럼 벌써 한번 돈 뭉치가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그럼 이거 확실하게 이거는 정해된 거잖아요. 이건 뭔가 돈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 그렇다면은 그 당사자, 이제 직접 당사자죠.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을 줬다는 그 당사자, 직접 관련자는 법정에서 뭐라고요? 법정에서도 그렇고, 검찰 조사에서도 자기는 소리, 잘 안 들리는 이제 잡음 소리를 갖고 장난을 친 건데, 그 잡음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칙칙칙 쏘면서 이렇게 뭘 꺼내는 것 같은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본인은 핸드백에서 대봉투를 꺼내는 잡음 소리였다. 책이든 대봉투를 꺼내는 잡음 소리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조차도 검찰 조사에서나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 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 거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도 거론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도 그거는 핸드백에서 꺼내는 대봉투를 꺼내는 잡음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걸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난 그래서 한번 저 사람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비겁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적어도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얘기를 했다면 나는 적어도 자기는 그 돈봉투 부스럭 소리의 객관적인 증거는 돼있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말에 책임을 진다면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그렇게 보고받았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하고도 저렇게 사과 안 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처벌이 좀 어려운 범죄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직무상으로 한 거고, 이제 이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때려잡기에는 좋긴 하지만, 그거를 책임을 묻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집에서 돈 뭉치 나왔다. 또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나를 그냥 범법자로 낙인 찍고 몰아간 거잖아요. 그거 전 사실상 나도 기자를 했지만 찍소리도 못한 거죠. 그거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방어권이라는 게 사실상은 그건 다투는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은 법관이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인데 나는 사실 방어권 행사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줬다는 게 그 박우식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죠. 그 여자는 그 돈을 줬다고 하는데 돈을 직접 줬다는 사람은 이 건도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명백히 그거는 공동 정범인데 예? 이 건도 기소도 안 했다. 그건 무슨 말?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공동 정범인데도 이 건 기소 안 했다. 그럼 그 대가로 저 사람은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지금도 기소 안 했거든요. 입건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때려잡으려고 한 사람은 이 건도 기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수사라면 저 수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검찰의 수사가 저렇게 얼마나 부당하고 자의적인지 그러니까 엿장시 마음대로 하는 건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고요. 나는 구형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그것도 난 검찰의 수사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혐의를 받았죠. 뇌물, 알선, 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혐의를 받았잖아요. 내 혐의는 죄책과 그리고 사안이 중대해서 나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의 구형을 받았어요. 그럼 똑같은 혐의인데, 그럼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여자는 기소 이건도 안 됐지만, 내가 본 적도 없고, 나 일면식도 없는 그 남자, 그 사람을 기소해놓고, 그러니까 투명 인간을 갖다 놓고서 나를 지금 이제 잡으려고 그랬던 건데, 그 사람은 똑같은 혐의인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똑같은 사안이면 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 사람 또 경미한 사안이어서 경미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적극 수사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도의 내 사건에 대한 구형이 없어요. 네? 똑같은 혐의인데. 그러고서는 우리 사건이 병합 사건이거든요. 이정근 사건이랑 병합돼 있어요. 사무부총장. 네. 이 사건과 병합해서만 벌금 3천만 원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내 사건 별개로는 벌금도 안 때린 거죠. 그냥 병합해서. 네? 그러니까 그 이정근 사건에는 10억 이상의 돈이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내 사건을 합쳐갖고 그냥 벌금 3천만 원 때리고 그 똑같은 혐의인데 나는 사안이 중대하고 그쪽은 사안이 경미하고 뭐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고 그리고 수사협조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 구형도 그렇게 뭐 한쪽은 그냥 때려잡는 구형을 하고 한쪽은 완전히 봐주는 구형을 하고 그렇 때문에 그걸 누가 공정한 예? 그리고 그런 수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큰 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거는 내 사건은 결국에는 별건 위법 수사이기도 하고 증거 조작 수사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웬만한 사람 다 때려잡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걸려들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법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무죄 성명서 낼 때 내 칼날로 내 심장을 후비는 고통 1104일 이랬는데 법대로 바로 잡히는데 104일 걸렸다. 1104일 걸렸다. 이렇게 했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찍소리도 못하고 아마도 그냥 하루아침에 인생 망치고 또 제명에 못 살고 황천길로 간 사람이 많을 거다. 근데 결국엔 그 희생자들 결국엔 찍소리 못하고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법대로 하는 좀 수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제 사건이 나는 이제 명예가 많이 실추되고 이제 그나마 재판에서 이제 무죄가 나서 이제 명예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경우에는 진짜 인생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로는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저도 아마 그런 일에 당하면 정신적인 패닉 상태가 되지 않을까. 보통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보통 담대한 그런 마음이랄까 정신이 없으면 좀 이겨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그런 일 당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초 많이 겪으셨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일상생활이나 또 당신의 의정 활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는지.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굉장히 혼란스럽고 내가 두 얼굴 가진 사람처럼 의심을 받지만 뭐 앞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이제 그런 사람은 없긴 하지만 내 삶 자체가 그냥 다 엉클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그 가족의 딴 사람은 다 의심, 이제, 의심한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의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 그런데도 그 가족의 믿음, 그리고 신앙의 믿음, 신앙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진실의 힘이죠. 진실이 하나니까. 자기가 흔들리면은 그거는 그냥 속병이 들거나 화병 나서 죽잖아요. 근데 그냥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보좌관이나 이제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만 인정하면은 다 저거 하겠다고. 하나 인정하면 하나 인정하나 100개 인정하나 똑같이 도둑놈되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내가 안 한 걸 왜 내가 인정하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거가 계속 수사가 되고 이제 저거 됐는데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이 일을 겪으면서는 하여튼 굉장히 뭐 내가 2008년에 낙선했을 때 우울증이 와서 이렇게 어떤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수없이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 이상으로 더 큰 어떤
흔히 낙선하는 거 이상이죠, 이거는. 그래서 뭐 우리 직업 자체가 교도소 담장을 이렇게 거니는 아주 위험한 직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난 전혀 이제 이런 걸 생각도 못 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는 그냥 바쁘게 그냥 저 앞만 보고 열심히 정신없이 그러니까 뭘 안 하면 그냥 불안할 정도로 그냥 앞만 보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 당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제 멈춰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멈춰 세우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성찰도 해보고 이러면서는 하여튼 그 이제 그렇게 되면서는 이제 나도 이제 나도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면서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조금씩은 보이고 또 이렇게 서 있어야지 보이잖아요. 멈춰 서야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면은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떻게 견뎌내는 거냐는 거는 하여튼 나는 가족의 심, 신앙의 심, 그리고 진실의 심. 그러니까 진실의 심이 아마 그게 근본이 없으면은 가족의 심, 뭐 신앙의 심도 없겠죠. 진실에서 흔들리면은 그거는 뭐 버틸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난 아니다라고 내가 이제 버텨야지. 마음이 약해지면 아이고 그냥 하나 인정하고 대충 여기서 좀 편하게. 이렇게 할까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흔들리는 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같이 하다가 떠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그럴수록 그냥 아주 더 굳은 마음으로 버틴 거죠. 뭐 저는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그 팩트라기보다도 정치적인 외압이나 정치적 수사였다라는. 말도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한동훈 장관이 돈봉투 부스럭 소리 났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대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직접 관련자도 그거는 핸드백에서 대봉투 꺼내는 소리라고 그러고 검찰도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창조했다 그런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정치 공작 그러니까 한동훈과 정치검찰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보고도 안 하고 당사자가 그 직접 관계자가 대봉투 꺼내는 잡음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뭐 그냥 정치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조작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정치 공작에 의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는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그거는 그래서 1년에 뭐 집에서부터 압수 대상 아닌 거를 막 돈봉투 무더기 돈봉지 만들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근데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는 그거는 누구한테 보고도 안 받았으면서 그리고 당사자도 직접 당사자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거는 정치 공작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무죄 판결 받은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이 정치 공작으로 이거는 수사권, 기소권 남용으로 해서 그래서 범법자로 이게 몰아간 정치 검찰에 이거는 정치 탄압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당은 적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모든 화력을 거기다 집중해서 뭐 했지만 우리는 사실상 그냥 개인 문제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도 지금이라도 지금은 그 사건 자체가 우리 정치 검찰을 욕하면서도 이제 개혁하자 그러면서도 정치 검찰의 주장을 우리가 따른 거거든요. 결국에는 공천도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공천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당이 지금은
무죄 판결 받은 이 사건들은 개인적인 문제 아니다. 그리고 이 정치 검찰이 정치 탄압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예 회복에 요 손톱만큼이라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개인 문제로 저놈들 개인 문제로 문제된 게 아니고 당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런 사건에 걸려든 거고 그래서 무죄 받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명예 회복에 조그만 뭐 발톱만한 거라도 우리한테 해준다 그런다면 당이 지금이라도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우리 사건을 규정해 준다 그런다면 당이 적어도 결자해제 책임 있는 모습 자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걸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개혁이라든가 지금은 뭐 아예 검찰을 없애자는 뭐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이제 어떤 정치인으로서 당해 보이기도 하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그 면에서 사법 정의라든가 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말 어떤 지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네. 어떤 면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몇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 항소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은 자기네들이 잘못된 수사 그리고 기소를 해도 어떠한 책임지지도 않는 그런 검찰 관행이 있잖아요. 이제 그 관행을 개선하든지 깨든지 이렇게 안 하면 계속 이런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법대로 해달라는 거지 무슨 법 위에 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는 법원에서도 검찰의 무소불위의 그 권한, 그 갑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미 제출 동의서 이것도 그냥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냥 다 뭐 사인만 해도 받아줬고, 예? 뭐 압수수색 영장 없어도 그냥 넘어갔고 이래갖고 윤관석 의원은 지금 형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수사를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위법 수입 증거로 해서 무죄가 났는데 거기는 위법 수입 증거가 인정이 안 돼갖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고 확정 판결이 나서 다 살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석방이 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재수사를 요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에서 법대로 안 한 수사, 이제 잘못된 수사와 그러니까 부당한 수사, 자의적 기소 이거를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묵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책임도 지지 않고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거를 책임지게끔 해야죠. 잘못된 수사를 한다면. 근데 이제 검찰이 지금 이제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수사 기능 자체 한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 자체가 완전히 뭐 없애는 거 뭐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능을 했던 거를. 그렇지 않으면 보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과제가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과제가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검찰은 이제는 법대로 수사해서 또 그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가 되죠.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하니까 하는 사람은 한이 맺히는 거고, 그리고 화병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막 누적되다 보니까 검찰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빈대잡아서 초가상간 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은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죠. 예? 그게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제 검찰을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는 거는 이제 입법 과정이나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이제 보완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항소하는 걸 이번에 제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법리적으로도 지금 위법 수입 증거로 무죄가 난 거고 공소 사실 보더라도 저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 거로 났으면 내용과 형식이 다 무죄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한 거거든요. 그럼 저거는 결국에는 검찰은 지금까지 자기네가 잘못된 수사 기소하고 아무런 책임지지 않았던 이 관행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
네? 그냥 자기네 버티겠다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면서는 검찰 개혁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검찰 개혁도 그렇게 갈 길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여차하면 뒤치기 당할 수도 있으니까